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0월 2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750원 하락해서 13,30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5.3% 하락했습니다. 자, 전날에 크게 상승했던 부분을 또 이제 금요일에 하루 만에 이제 또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고요. 거래량 자체는 이제 1270만 주가 진행되었다가 지금 560만 주로 진행이 되면서 또 이제 급락을 시켰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특히 원전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사실 증시 흐름에 대해서도 증시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리티만 좀 이제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원을 보시면 확실히 또 이제 JP모간을 비롯해서 모간서울이 또 이제 급격하게 매도를 하였고요. 총 80만 주 가까이 지금 호가창상으로는 매도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제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를 또 끌어내린 것이 아닌가 싶고요. 계속해서 최근에 그 공매도와 그 다음에 JP모간, 그 다음에 모간서울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데일 이후에도 공매도 수량이 늘어나면서 모건서울이 계속해서 매도 수량을 늘려갔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가도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원전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와중에 좀 이제 다시 한번 하락폭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상승폭이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목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21선을 또 뚫고 올라가는지 뭐 바로 올라가는지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완벽한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상승분에 대해서 하락을 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향하고 있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주가일 뿐이고 지금 기업이 향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처럼 특이한 점은 이제 확실히 이제 저점을 찍고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21선과 갭을 계속 유지하면서 진행이 되었다가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21선과 갭을 완전히 줄이는 그런 상승이 나왔었고요. 아쉽게도 좀 떨어지긴 했지만 분명히 이제 그런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외국인 증권사들의 계속되는 그런 공매도 공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저점을 좀 짚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투자 수급은 마찬가지,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둘 다 매도를 크게 진행을 하였고요. 금융 투자 쪽에서 또 이제 크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매도 공격을 당할 때 보면은 외국인 증권사와 그 다음에 금융 투자 쪽에서 좀 주로 매도를 크게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도 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계속해서 연일 매도를 좀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10월달 그 다음에 9월달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매도를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제 포트폴리오 상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비중을 좀 줄여가고 있다라는 것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그 연기금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줄이고 있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가 지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크게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더 부어서 넘겨짚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투신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 연속 매수를 좀 진행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 전에 이제 이런 증시 상황도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0.22%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88%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증시도 이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크게 지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날에는 이제 증시가 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그런 원전 관련 종목들이 좀 그런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증시도 좀 이제 21선과 5일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수렴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잡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하는 구간이 나올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종목보다도 이제 증시에 대한 안정화가 지금 좀 더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200포인트인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더 봐야 될 것 같고, 네, 여기서는 확실히 이제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보다도 앞으로에 대한 그런 반등을 좀 더 준비를 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도 중턱에서 좀 반등을 할 듯한 자리를 잡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완벽한 저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만큼 이제 시장 상황도 아직까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이 완벽한 저점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지금부터 투자를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주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종결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물가 상승률이 이제 잡혀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줄어들 것인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이제 투자 수급을 보면은 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이렇게 양매수가 좀 들어왔지만 확실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매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는 매도를 좀 크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10월 달까지는 계속 저렇게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인 것 같은데 다음 달 장이 열렸을 때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닥 라인 다지면서 수렴을 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여기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온다면 증시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벽한 저점이 잡힐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꽤나 이제 반등을 좀 해주었고요. 그런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원달러도 좀 안정이 되었고요. 1440원까지 다시 치고 나갔다가 1444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져서 1429원으로 마무리를 한 상황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그죠? 내일이죠. 내일부터 한번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에 이제 그런 채권 금리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미국 채권 시장도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지금 4.2%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에는 좀 부담스러운 수치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전체적인 시장을 보았을 때는 이미 2000년대 중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국채 금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1900 후반대에서 줄곧 이제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렇게까지 빠르게 급등을 했던 적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한 30년 동안은 이렇게 큰 상승은 없었는데 그만큼 이제 국채 시장도 좀 불안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채권 금액이 채권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채권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또 자금이 이동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채금리, 외환 이쪽이 이제 둘 다 안정화가 좀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수 선물은 오늘은 이제 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 가도록 하고요. 바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아까 차트는 다 확인했죠. 그래서 공매도 잔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를 한번 확인해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는 지금 1060만 주까지 진행이 되었다가 이제 1078만 주까지 또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뭐 1000만 주대에서 공매도 잔고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서 한 5일 정도는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00만 주, 1,490만 주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점점 감소해가지고 1,070만 주까지 이렇게 떨어졌고요. 한 420만 주가 공매도 상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저렇게 또 이 공매도 1거래량이 확 늘어나면서 또 진행이 되었고 공매도 잔고가 또 늘어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장쯤에 이제 공매도 잔고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P모간과 모간서울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를 형성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제 공매도를 이용해서 지금 그런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주가가 얼마나 이제 안정화가 되는 것이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하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대로 계속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저점을 딛고 이제 반등할 만한 소스는 확실히 나왔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점을 끝내고 이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또 수급이 이제 붙어주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공매도 전체 잔고는 아직까지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공매도 잔고는 저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 잔고도 지금 이제 체결이 좀 더 많아서 94만 주 진행되었고 상환은 54만 주, 그래서 한 45만 주, 4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고요. 대차 잔고는 40만 주 정도가 늘었죠. 그래서 2,960만 주까지 대차 잔고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인 이 수급은 전체적인 수량은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3천만 주 근처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이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외국인 추적 물량 대비해서 당일 물량이 130만 주 또 매도가 나왔고요. 목요일에 이어서 금요일도 130만 주 가량 매도가 나오면서 11.31%, 외국인 그 보율이 11.31%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또 이렇게 공매도를 이용해서 또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매도를 좀 했는데요. 내일부터 이제 시장이 열렸을 때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포지션을 한번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긴 했지만 분명히 이제 다시 한번 올렸을 때 그런 쌍바닥 라인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쌍바닥을 다진 듯한 모습을 그리고 올라갔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패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아무래도 계속 도배되는 것은 폴란드 원전에 대한 수주설이죠. 그래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상당히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신규 수주에 대한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이제 폴란드에서 신규 원전을 지을 것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고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KB증권은 23일 신규 수주 가능성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관건은 이제 규모와 지속성이라고 분석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수원은 폴란드의 원자력 발전소 신축 사업 수주 관련 의향서 LOI를 체결을 할 예정이고 폴란드 전력공사 PGE와 현지 민간 에너지 기업인 제2파크 그 다음에 한수원이 향후 2주 이내에 신규 원전 신축 사업에 서명을 할 것이라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원전 신축 사업은 양국의 이제 방산 협력의 일환이기도 하다라고 매체가 전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주목했던 부분이 있었죠. 이번에 폴란드에서 방산을 이제 상당히 큰 규모로 수주를 했었는데요. 그 수주를 한 이유가 방산에 대한 기술 현지화입니다. 그리고 생산도 현지화시키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아무래도 방산 쪽도 우리나라가 좋긴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좋은 그런 국가들도 많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이런 쪽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원전을 수주하는 것에 있어서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고려했다면 아무래도 방산도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했을 때 미국에 유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이겨내고 방산을 결국에는 수주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력도 있고, 거기에 그다음에 기술에 대한 현지화를 아주 큰 장점으로 생각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 세일즈를 할 때 기술 현지화, 그다음에 추후에 그 원전 기술에 대한 협력 강화를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폴란드 쪽에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았을 때 좀 수주에 대한 소식이 좀 몇 가지로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사에서는 이제 2호기 폴란드 원전에 폴란드 원전 전체의 2호기를 짓는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기사에서는 이제 6기 기존에 6기를 짓는 그런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추가로 이제 2기를 짓는데 그거를 이제 계약을 먼저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2기는 최소 10조 정도의 규모로 예상이 된다라고 지금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주 뒤에 어떤 소식이 나올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폴란드에 대한 수주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체코와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뭐 줄줄이 나오는 그런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국가들, 거기로부터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주 소식은 지속적으로 들려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준으로 해서 UAE에 원전 수주를 했었죠. 그래서 APR 1400의 한기 모델 수출을 하면 한전 기술은 수주 후에 설계 및 완공까지 약 10년간 314억, 매년 314억을 그 다음에 한전 KPS는 60년 동안 연간 302억 원의 매출이 신규 발생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 기당 한전 기술은 3천억, 그 다음에 한전 KPS는 1조 8천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원자로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원자로 하나당 이제 수천억을 수주를 할 수 있거든요. 뭐 4, 5천억 정도 할 건데요. 아무래도 큰 수익이 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로 뭐 다른 건설, EPC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런 쪽에서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결국에는 이런 사업 자체가 이제 수주가 되면서 점점 이제 물꼬가 트인다면 점점 그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기를 기다렸고 지금 서서히 이제 그 시기가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보따리를 풀어서 하나씩 이제 오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주가가 조금 낮긴 하지만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에 대한 그런 시장 상황이 개선이 된다면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중복되는 내용은 빼고요.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점, 아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2030년까지 1.4기가와트 규모, 그죠?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16기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UAE 쪽, 바라카 원전 1, 4, 5기 이외에 5, 6호기를 이제 추가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UAE 쪽에서는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입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 5, 6호기가 발주가 진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한국 쪽으로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를 시작해서 이제 체코 원전, 두코바니도 이제 1.2기가와트 한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 3기까지 더 건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체코 시장도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영국도 마찬가지 2050년까지 원전을 최대 8기까지 더 짓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프랑스는 EDF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수주를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 필리핀도 마찬가지, 네덜란드도 지금 원전 건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제 다들 협력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수소 산업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산업의 협력과 함께 연계되어서 이제 그런 에너지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에너지 수급난 그 다음에 에너지 안보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한 안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원전 건설 강국을 또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분명히 양국의 이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고 지금 폴란드 원전 수주가 진행이 된다면 계속 줄 이어서 이번 수주건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10년 전에 겪어봤던 그런 UAE 수주건 그 이상만큼 이번에 원전 사이클이 다시 돌아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지금은 뭐 이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증시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분명히 이제 주가를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뭐 지금 주가가 지금 아직까지 2만 원대를 유지한다라고 했어도 우리가 지금 매도를 하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목표가를 가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지 주가가 이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뭐 생각을 하지 못했죠. 사실 많이 떨어져도 바닥 라인은 지켜줄 거다라고 좀 보았었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 떨어지긴 했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을 때 우리가 평소에 있던 그 구간까지 다시 도달을 한다면 이런 구간은 상당히 좋은 매수 가격대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이 바닥 라인이 깨지지 않고 계속 이런 박스권을 유지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매수 가격대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이제 나중에 훗날을 보았을 때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만 있다면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그 구간에 올 때마다 계속 평단가를 점점 낮춰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주가가 올라가서 그런 원전 르네상스 아니면 그런 대체 에너지에 대한 그런 상승세와 함께 큰 사이클이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아주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올해 말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식들 좀 접해보고요. 저는 내년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가속화와 그다음에 이런 글로벌 정세에 대한 불안정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상황이 이제는 더 악화가 되기보다는 서서히 이제 개선이 되면서 원래 방향을 찾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템포를 길게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유가 된다면 지금 정도에서 확실히 계속 우리가 베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 미국에서 이제 원전 사고 대비 역량을 입증을 했고요. SMR에 대한 그런 의구심들을 하나씩 이제 계속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에너지원, 차세대 원전 에너지원인 SMR을 이제 본격적으로 깔기 시작할 거고 전 세계적으로 그 SMR 시장이 2030년까지 600조 이상으로 커질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지금 뉴스케일 파워가 있고요.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주기기, 원전 기기를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뉴스케일 파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금 관계가 되어 있고요. 뭐 다른 SMR 관련해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죠. 뭐 히타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GE라든지 그런 다른 기업들이 SMR 개발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캐나다 쪽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현대건설 쪽이 그런 캐나다 쪽 우라늄 기업과 이제 협력을 해서 SMR을 개발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선두주자는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이미 안전 인증을 받았고요. 설계 안전 인증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도기를 완전히 이제 건설을 준비하고 있죠, 이제. 그래서 점점 이제 그게 현실화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뉴스케일 파워도 상당히 이제 주가가 그런 좋은 시장 예견된 좋은 시장 상황과는 다르게
주가가 한번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면서 아주 이제 회의적인 주가 흐름이 나왔었지만 분명히 이런 흐름은 일시적이다.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지금은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증시가 반등한다면 다시 이 고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도 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네, 이런 시장 상황에 맞춰서 기업들이 움직일 것 같고요. 우리가 그럼 시장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지금 보시는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지구 온난화입니다. 네,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막으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너지 수급이 네, 에너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점점 전자기기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에너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구온난화는 감소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석탄 에너지를 네, 줄여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기존에 이 에너지를 공급하던 그런 에너지 공급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새로운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의 공급이 떨어진다면 대체 에너지원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대체 에너지원이 신재생 에너지와 그 다음에 SMR,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원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SMR 시장이 유망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 SMR에 깔려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은 2030년까지는 가야지 네, 본격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거고요. 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도 아직까지는 수소를 이용해서 그런 수소 연료전지 뭐 생산이 되고 있지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에너지 두 개가 있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도 분명히 이제 그런 기후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고요.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는 풍력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아니면 태양광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모래바람이 들어와서 태양광 위에 모래가 쌓이거나 아니면은 화산이 터져서 햇빛을 가리거나 네, 그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네, 거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지금 당장을 보았을 때는 안정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석탄에 대한.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원래는 그 후쿠시마에 대한 위험도로 원전을 접고 신재생 에너지로 좀 비중을 많이 두고 있었는데 그걸 해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효율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고 지금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런 에너지 수요를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독일과 같은 그런 탈원전 기업들도 다시 한번 원전을 눈에 눈독 들이고 그죠? 수명을 연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불가피하게 그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원전 르네상스가 자연스럽게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어서 이 준비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기 시작할 것이고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분명히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성기 때의 이 주가는 뭐 15만 원이었지만 사실 주식 수가 지금 6배 정도가 늘어서 주가는 낮지만 이때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하겠죠. 하지만 전성기가 다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때는 이제 건설 역량이 높았고 그리고 원전에 대한 역량이 높았지만 지금도 그 원전에 대한 역량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수소 에너지, SMR 에너지, 그 다음에 풍력 에너지, 가스터빈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과 가스터빈은 내수 시장에서 힘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풍력 그 발전 기업 중에 브랜드 가치 평가 1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만큼 이제 인지도가 좋고요. 상당히 이제 저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보았을 때는 뭐 블록딜도 했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그런 갖가지 좋은 소식에도 반응이 없다 보니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힘있게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아주 큰 사이클에서 이미 이 기업은 저점을 찍었고 재무가 개선이 되고 있고 우상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증시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지금 떨어졌지만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계속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